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합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큰 갈등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비례대표와 관련한 요구는 수용했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지난번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1차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게 뭐 완전히 봉합인가? 어설픈 봉합 같고 미봉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2차 대전이 곧 있을 거라고 했는데 2차 대전이 결국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내밀하게 있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선거 끝나면 어찌됐든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국내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해외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이럴 일인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돼, 이거는. 근데 이럴 일인가라고 네.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황은 그러니까 결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서 상식적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 일반 유권자들.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 우리의 상식 말고 네. 국민의힘의 상식, 국민의힘의 상식.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의 상식, 그 수준에서의 상식만으로 봐도 황상무 수석은 사퇴하고 그렇죠. 이종섭 대사는 와야죠. 그렇죠. 오늘 10시 50분에 온다고 하는데 오늘 10시 50분에 온대요. 네, 10시 50분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는데 온다. 네. 사실 알리바이를 다 만들었어. 또. 오늘 사실 새벽에 오는 줄 알고 새벽에 공항에 기자들하고 지금 그 야당 의원들하고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안 오고 10시 50분에 온다는데 아무튼 오는 게 상식인데 왜 이거를 지금 황상무 수석 사퇴하는 것도 일주일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6일 만에 사퇴했는데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좀 이따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다 몰려가가지고 제발 어떻게 안 될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은 고집을 부리는 거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냥 상식 자기네 편 상식에 봐도 자기네 진영 내 상식으로 봐도 당연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선거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선거만 생각하면 또 분노하시겠지만 선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선거만 생각하더라도 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이거는 결론이 뻔한 거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고집을 부리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오늘 중앙일보 사설도 그렇고 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참모들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한다. 대통령이 모른대요. 왜 그러는지를. 아니 참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니, 설마 그럴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외국 나갈 거라고 하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보수진영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동훈 뭐 측근이라는 사람한테 조언했다는 사람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미래 권력하고 현재 권력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가만 놔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또 다 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겨도 못 있고 뭐 저도 못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또 윤 대통령 성격이 또 와일드하잖아요. 와일드. 그러니까 정말로 와일드.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 남아 있으면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아유, 설마 민주공화국에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닌가? 검찰공화국인가? 오늘 앞에 사족이 좀 길긴 했는데요. 오늘 그러면 주제를 딱 하나를 정하자고 하면 막전 막후입니다. 막전 막후. 우리 뒷담화 좋아하기도 하지만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파볼까 해요. 막전 막후. 그럼 제일 먼저 파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제 갑자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다가 난데없이 지금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새벽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황상무 수석 사의 표명을 수리했잖아요. 사의를 수리했는데 그 막전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신문에 기사를 저희가 아침부터 눈이 빠지게 촘촘히 보셨어요? 보고 기사들을 진짜 궁금하네. 조각보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이 막점 맞고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 네. 예. 자, 그러면 먼저 조선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지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침에 전격 발표를 했다. 그 말인가요? 네. 예. 어제 오전 그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사실을 발표한 게 6시 49분입니다. 맞아요. 새벽에 그랬다고요? 예,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사만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쭉 다른 신문까지 내용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선일보 기사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14일이죠.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황상무 수석이 이른바 회칼 발언을 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말인 지난 16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윤 대통령 무서워서 건의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긴 했다 그래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즉답을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일보의 기사는 약간 괘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나중에 일단 평가는 좀 말씀드리고, 이따가 다 네. 말씀드리고 나중에 네. 말씀드리고 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면하고 뭐 쭉 썼는데 1면하고 이제 5면 넘어가는 기사인데 일단 관련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초 대통령실에서도 두 사람의 거취 문제,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상무 수석 문제, 이 두 사람의 거취 문제를 오래 끌고 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래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가 있기 전날인 16일 오후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에 대한 심상치 않은 여론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원칙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원칙이 그러면서 뭐야? 뭐 그러니까 이걸 뭐 인사 원칙이겠죠. 그냥 원칙이 그걸 참모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원칙이 뭔지 모르겠네.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아무튼 예. 뭐가 원칙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서 먼저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자며 회의는 끝났다. 예. 그래서 맞아요. 중앙일보가 뭐라고 요약하냐면 비판 여론은 인지했으나 여론 압박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떠밀리듯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 강했던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데 원칙론이 아니에요. 고집이지. 그렇죠. 고집보통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이렇게 끝났냐? 네. 이후에 여론이 악화일로지 않았습니까? 19일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에 모인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은 망한다 라면서 황수석 사퇴, 이대사 기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이 됐다. 그리고 이 오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여권 관계자는 참모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결과가 100석 미만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네.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TV조선에서 이렇게 보도했다고. 민심을 잘 받들어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대통령 덕분일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죠. 채찍. 예. 이대로 가면 100석 미만이 됩니다. 대통령님.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수습이 되면은 예. 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신이 사회생활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우쭈쭈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회생활을 이렇게 어르신들 결단하시면 예. 그 덕은 다 대통령. 어르신들 모시는 자세. 그렇죠. 예. 같은 말이 계속 나왔다고 했다. 19일 밤에는 총선 직전에 갈등이 길어지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다양한 경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그래서 네.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또 정면 충돌을 치닫는다면 이는 윤한을 포함한 여권 전체의 공멸을 의미한다라고 봤는데 하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구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 그렇죠. 이제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반전은 오후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예, 소설이야. 예, 반전은 오후에 뭐가 일어났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요. 18일 오전 대통령실이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 서면 입장을 내잖아요.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받고 부임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가 1시간 30분 만에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반박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종섭 황상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사이에 황수석 자진사퇴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악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9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국민의힘 선대위 발대식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이대로 가면 총선은 망합니다. 이러면서 집단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결정이 나온 거예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그 조선일보가 상황을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죠. 네. 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 예, 새벽에 그랬죠.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저께 밤에 몇몇 외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결심을 국민께 알리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모들 말고 이 사람들 누굴까? 지인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인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일보에서는 지인들이라고 김한길 표현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인들 아니었어요? 옆에 글쎄, 있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지인들이라고 표현을 한 중앙일보는 알았을 것 같아. 지인이라고 조선일보에서는 몇몇 외부 인사라고 했는데 예. 이걸 지인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면은 모르고 얘기했나? 누군지 알지 않았을까? 알았겠죠. 네. 근데 이제 예.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예. 보도의 톤의 차이를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중앙일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 안 드린 뭐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들도 그렇고 다 네. 톤이 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그 외의 신문들도 기본적인 이 사안의 어떤 서술 방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예. 고집을 막 부리면서 참모들도 와서 얘기하고 당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누군지 와가지고 지인들도 이야기하고 네, 예.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총선이 망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막 듣다가 아 그러면 뭐 황상문 사퇴시키고 이종섭은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해서 끝났다. 요 틀인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 이게 다른 뭐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추가적인 논란이 될까봐 이미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말을 안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 그 멘트가 기사에 나와요. 아, 매우 중요한데 예.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가 인용이 돼 있어요. 그 지금 김인하 평론가가 말한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칙의 관점에서 국민께 사안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왜냐하면 반박하거나 이러는 과정을 사안의 본질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보다 해몽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지인이 지금 설득했다라고 한 게 예. 그래서 그 말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예. 지인이 뭘 설득했다라는 거냐면 저 표현은 이 마음을 지금 먹었잖아요. 그 이미 지인은- 마음은 생각은 네.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런 결론을. 그러면 그 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 예. 이것을 황상무를 사퇴시키고 이종섭을 불러오리라고 마음을 먹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경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 마음을 먹고 있는 걸 네. 알면서 어. 이제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되지 아.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참모, 이관섭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다른 참모나 누구에게도 자기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가지고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별도로 털어놓은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들과만 소통을 하는 어떤 비선이든지 뭔가가 있어서 그들의 얘기를 조선일보가 들었다. 요 얘기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공직자가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든지 네. 몰라요. 뭐 마법사든지 지인이라고 예. 하니까 뭐 마법사든지 지인이든지 마녀든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분이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네. 분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 예. 그런 게 아닌데 조선일보가 그런 걸로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제가 있지. 볼 때는 예. 이럴 때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접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예. 마사지를 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상황을 마사지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마사지돼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근데 거기에 제가 아까 요 말에서 잠깐만 예. 제가 죄송한데 첨언을 하면 언론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마사지를 하면 그대로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예. 마사지를 하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게 마사지죠. 그러니까 아. 마사지에서 나오는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마사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일단은 두고 난 다음에 우리 나름의 해석이나 분석을 덧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 아까 제가 그 조선일보가 전한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을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원칙의 관점에서 국민께 사안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그게 막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반박하면서 나온 설명이었던 거예요. 예. 만약 윤 대통령이 설명도 없이 즉각 조치에 나섰다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건의했을 때 즉각 조치에 나섰다면 이런 얘기예요. 제2, 제3의 정치 공세가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버틴겼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3면에서도 대통령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대통령은 논리와 정합성을 갖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몰아버리니까 참 잘 해석해 아니 준다. 근데 요거는 네. 동아일보 보도는 또 다른 톤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마사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뭐 국민일보인지 어느 신문이 저 대통령실의 마사지를 오후에 그대로 받아 쓴 기사 긴 걸 하나 냈어요. 예.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 톤이 거의 저 톤도 사실은 저 톤도 마사지를 한 70% 받은 거고 100% 다 받으면 예. 이미 대통령은 이미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일정도 이미 다 이 계산을 해서 예. 이종섭 대사 이 자진 귀국을 발표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퇴 일정을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근데 마사지를 했는데 아니 사표를 잠깐만요. 사의를 수리하면서 그렇게 짤막하게 그렇게 성의 없이 내는 그런 사직서를 국민들에게 틱 오전 6시 40 몇 분에 기자들에게 보낸 게 사안을 잘 설명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예, 아니죠. 네.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이 아무튼 위대하신 윤석열 수령님이 아니고 대통령님께서 조금씩 화가 나려고 하네. 네, 모든 걸 예측하시고 모든 걸 계산하셔가지고 이랬다까지 썼는데 예. 동아일보는 뭐냐면 예. 동아일보의 그 앞에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왜 이걸 쓰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동아일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예. 법적 논리적 문제가 없다며 황 수석의 사퇴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끝내 이를 수용한 것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이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만 해도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홍보수석, 캠프 수행실장이던 이용 의원 등의 황 수석 사퇴 이 대사 조기 귀국 입장에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전해드렸죠. 예. 그리고 직접 확인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에게는 직접 전화의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걸 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토끼몰이 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수습이 더 꼬였던 측면이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경로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대통령이. 예. 왜냐하면 이전에 어쨌든 해결 가닥을 잡자고 참모들이 얘기하는데 여당까지 들이받으니까 그거에 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해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걸 비판을 하든가 욕을 하든가 하지. 대통령이 여당이 들이받으니까 예. 더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리고 고집 부리는 대통령이시야. 예. 그렇죠. 황 수석은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예. 대통령실이 18일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다음 날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내 입장은 그대로라며 총선 앞 용산의 결자해지를 압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용산 참모들은 선거 민심과 국민 정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일 밤까지도 아슬아슬한 기류가 계속됐다. 아슬아슬하다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일 새벽 사의를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대통령의 얼굴이 확 보이잖아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얼척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이걸 굉장히 비판하고 수도권 여론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끝까지 고집을 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럼 사설을 제가 그 부분에서 이게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면 중앙일보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같은 이제 표현을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중앙일보 사설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찾는 동안에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조선일보가 아까 마사지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사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 그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12면에 그 공원유착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삼을 만한 공수처하고 언론 근거를 삼을 만한 기사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썼어요. 좀비화된 공수처가 이종섭 정치공방 키웠다. 제목만 들어도 진짜 그런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다가 사직서를 냈던 김성규 수사 1 부장검사가 어제 처장 직무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 일단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직무대행 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송창진 수사 2부장 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차장 직무대행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는 4번째 차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 1월 달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2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종석 호주대사 도피 출국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 상황에서 네. 하여튼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더라. 아니 여하튼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냐고.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서 여하튼 호주 대사로 왜 임명했냐고. 대통령의 논리를 네. 충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다 필요 없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냐고. 여기서 아까 찾던 네. 중앙일보 사설의 대목을 네.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제목이 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 되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 예측 가능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네. 예측 가능한 정권 되길이라고 쓴 겁니다. 예측 가능한 정권이면은 제목이 예측 가능한 정권이 되라고 안 했겠죠. 천일 기도를 하세요. 네,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설이. 천일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 제목만큼 네. 웃긴 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황수석 사퇴 전날까지도 네. 사설에 네. 이게 내용이 나와요. 사람 글이 쓰는 게 아니다며 유임을 고소했다고 한다는데 괄호 열고 괄호 내용까지 사람 글이 쓰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괄호 열고 버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사람 글이 쓰는 게 아니다의 진짜 의미는 사람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비슷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면서 그 전해진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죠. 그 투스타를 그렇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자르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 아니야? 그거하고 그런 지금 좀 거.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유임을 고소했다고 한다. 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귀국을 촉구한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왜 들어와야 하냐며 버티다가 귀국 요구 여론이 과반을 넘자 열흘 만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라고 하면서 현 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며 답답해한다. 상식에 어긋나고 총선의 악재인 게 뻔한데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참모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그러니까 총선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상식에 어긋나고도 있어요. 상식에 네. 어긋나고도 다행입니다. 황상무가 말한 거는 정말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거를 계속 뭐 잘라야지 교수신분들조차도 그만두라고 계속 그다음에 얘기해요. 그렇죠. 한 30년 전으로 예. 돌려버리는 잠깐만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면 예. 뒤에 막점 맞고 하나를 더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벌어질 수 뭐가 있어요. 뭐. 공수처 얘기만 하나만 더 예. 할게요. 예. 공수처는 지금 조선일보가 저렇게 쓴 게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저 기사를 쓴 것만으로도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치. 아. 공수처가 지금 원래는 그만두셨던 분이 돌아와가지고 대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돌아오신 분은 왜 대행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왜 대행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 라일이라며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사에 안 써 있으니까 얘기 안 그래. 하지만 윤석열 라일이라며 이 사람이. 그렇게 예.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저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아니 다른 신문에서는 윤석열 라인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공수처에는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고 출범한 지가 이년이죠. 수많은 시일이 예. 지났잖아요. 예. 공수처 내에 윤석열 라인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지금 4시간 수사를 이미 출국 전에 받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게 공수처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면 그 조사 받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했잖아요. 이미 예.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라인이 이미 있고 눈치도 보고 있는데 추가로 이분이 왜 가느냐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공수처 상태도 만족을 안 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사직서를 낸 이유가 있겠죠. 뭘 잘못해서 냈겠죠. 그랬죠.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 대목도. 예. 나중에 이거 다 지적이 될 겁니다. 하여튼 신임 공수처장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2명 후보 추천 받았잖아요. 예. 이른바 윤석열 라인 후보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비토를 많이 놓으면서 아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안 된다 하는데 결국은 공수처가 계속 공백 사태가 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1명 추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1명, 2명 추천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진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막전 막후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또 있는데 네. 일단 이거는 꼭 전해드려야 돼. 일단 경향신문 1면 보여드리고요. 이건 맥락상으로 그냥 제목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종섭 일시 귀국인데 한동훈 다 해결됐다. 진짜 다 해결됐을까? 이거 질문, 말도 안 되지. 질문만 던지고 갈게요. 한겨레 신문 4면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4면 윤 민심 수용 모양새 취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종섭 사퇴. 귀국해서 수사받는 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종섭 대사가 참석한다고 하는 25일 날 열린다는 방산 재외 공관장 회의. 이거는 대체 뭘까? 그거 참석을 이유로 오늘 귀국을 하는데 근데 그 회의가 무슨 성격의 회의인지를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게 만들어지는 회의인지를 보여준 신문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동아일보 5면 한번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5면.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위에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외교가라고 우리 보통 기자들이 자기가 쓸 때 저렇게 애둘러서 쓰잖아요. 저는 KBS도 저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 사면요. 방산협력국 대사회의 급조했나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그 방산 재외 공관장 회의라고 하는데 이게 급조된 원포인트 회의라고 동아일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번 회의가 개최된 건 이번 주초. 그러니까 이번 주초 그 개최가 논의된 건 이번 주초부터 논의됐고 그럼 이번 주초라고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는 거예요. 한 정부 소식통은 수출 금융 한도 문제가 있던 폴란드 방산 수출 건으로 관련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부터 있었다면서도 이 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폴란드만 하고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대사가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려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방산이다. 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 관련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이 대사를 포함한 6개국 대사들이 주재국을 비우고 서울에 모여 하는 회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지난해 7월 19일과 9월 21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연 권역별 방산 수출 관계망 회의 때는 재배 공관장이 귀국하지 않고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2일 연례 공관장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 그래요. 4월 22일 날. 그렇더라고요. 이때 방산 관련 문제를 통상적으로 논의하는데도 굳이 6개국 대사를 별도로 서울로 불러들여서 회의를 한 거는 이종섭 알리바이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가 심지어는 KBS에서도 나온 거 보니까 이건 그렇죠. 맞아요. 이건 정확한가 보네.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기사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여권 관계자는 관련 회의가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대사 본인은 귀국 후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본인 거취를 고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 끝나고 다시 나가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달 10일 총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회의 끝나도 안 나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그러면 대사 임무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총선 날까지는 안 나가겠다는 뜻이야. 총선 때까지 안 간대요. 집에. 왜 안 가냐. 난 도주를 도주한 거 아니다. 아니 그러면 대사를 왜 그렇게 급히 내보냈어? 대사 급하지 않나 보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명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호주 공관장 나도 좀 가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회의를 만들어서 일단 들여온 다음에 그다음에 나갈 이유가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왜냐 호주 대사를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 것처럼 계속 개기고 있고 그냥 뭐 개긴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계속 있고 그것보다는 쇼가 중요해. 그렇죠. 총선 때까지 국내 정치 쇼가 중요해. 무조건 총선 때까지 있고 도주 안 했습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당은. 근데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 말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느 정도 결심하고 계셨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공관장 외에는 이번 주부터 논의하고 어제 갑자기 최종 결정을 내렸을까? 공관장들 야 불러 급히 빨리빨리 불러 6개국 공관장 다 들어와 주재 대사들 다 비워도 돼 주재국 비우고 다 국내로 들어와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이종섭이 빨리 지금 들어와야 돼. 그리고 대통령님은 왜 결심을 하셨을까? 그리고 들어올 거면 굳이 회의를 안 열고 그냥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회의를 굳이 열어야 되느냐? 한국일보에 보면은
윤 대통령의 기존 판단에 법적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의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꽁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꽁이 뭐 들키면은 머리를 쳐박고 안 보이지 뭐 이런 행동을 취하잖아요. 타조나 꽁이나 다 그렇게 취하는데 지금 뭐 뭔가 들키고 난 다음에 고개를 쳐박으면서 모래 위에 고개를 쳐박으면서 나 안 보이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면 회의가 끝나고 나가야지 왜 안 나갑니까 그러면. 그럼 추가로 또 일정을 막 만들려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볼 대목이네요. 장결신문 사면요.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가급적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종섭 다짜고짜 신속조사 제초 공수처 난감. 아니 이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조사해. 공수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사 개입이란 소리를 들을 만한 얘기인데.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 공수처는 아직 조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아직 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지금 뭐 총선 출마해가지고 부를 수도 없어. 유재현 법무관리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핵심 고리 역할을 했는데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국방부 장관 야 나 들어오니까 빨리 조사해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거 부실 수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지. 이 면피용 조사를 또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무차 얘기하지만 지난해 5, 6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한다 그럴 때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도 그랬고 검찰도 뭐라 그랬어요? 검찰은 이런 행태의 반복은 본인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다려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동훈은 수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겨레 사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해찬 씨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는 말을. 아유 무서워요. 장해찬 씨의 말이야. 장해찬 씨의 말. 너무 무섭다. 그래서 무서워서 출마했나 봐요. 한겨레 사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이대사 귀국을 계기로 공수처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를 압박을 할 거다 이제부터. 왜 조사를 안 하냐. 그치. 빨리 조사 왜 안 해. 왜냐면 공수처가 지금 조사할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왜 조사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무슨 정치적인 뭐 노림수가 있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한겨레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사 자격이 없는 피의자에게 임명장을 준 것부터가 잘못이다. 그로 인해 상대국인 호주에도 적지 않은 유계적 신뢰를 범했다. 이대사 귀국은 여론 무마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대사는 귀국 즉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는 게 순리다. 대통령이나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 수행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공수처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대사 수사에 외압이 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향신문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설에서 25일 날 회의는 급조된 거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하면서 이 대사 문제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출국금지 상태인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낸 그 자체가 사안의 본질이다. 정부는 공수처 약식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현지로 갔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피의자를 빼돌렸냐는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이 커진 이유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해라. 압박했다.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절차와 기간은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재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다그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직무에 관여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그렇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 사설도 이종섭 거치도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이렇게 지적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수처를 설치한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 견제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불렀으니까 빨리 조사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히는 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제 공수처가 짤막한 입장을 내놨어요.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 공수처가 만약에 또 조사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사하는 신용 내면 진짜 공수처 없애야 되나? 내 진짜 공수처 이거 설치한다 한 것 때문에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진짜 그렇죠. 그 시끄러웠고. 근데 이 정도 하려고 공수처를 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자괴감 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저런 공수처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많은 토론하고 네. 그랬다는 게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 공수처 안에 사람들은 있는 자기들도 자기들이 왜 그 그렇죠. 자리에 있는지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자, 가지고 좀 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막점 받고 하나 더 있어요. 비례공천? 네, 예. 제가 그만둘까요? 예. 한동훈, 이철규 비례공천 갈등 그 막점 마크도 저희가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예.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신문 오면 네. 예, 이철규 비례공천 불투명 직격에 한밤 일부 수정 임시 봉합을 했다. 이게 이제 어제 한겨레 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뭐 통화 내용까지 보도를 해서 좀 화제가 됐는데 예. 이 기사 내용을 뭐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고 공관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례대표 순번,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순번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어쨌든 황상무 수석 문제도 정리가 되고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대사도 자진 귀국을 한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이철규 의원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어. 네,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미래의 공천은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나더러 지금 월권이라고 하고 뭐 문제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현 사무총장 다 월권이고 잘못됐다라면서 호남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노력한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놓고 이철규가 공개 비판했어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러한 주장을 막 했습니다. 이철규가 한 걸까요? 아니면 뒤에서 윤석열이 있는 걸까? 그것도 그렇지 설명 들어보세요. 네. 윤 대통령이 있어 뒤에. 네. 제가 주소들은 이런 여론을 들으면 네. 여당 분들도 네. 공개적으로 말 안 하지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나가면서는 네. 이철규 의원이 본인 생각으로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다. 어쨌든 결국 그래서 어제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일부 이 명단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 명단 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겨레가 오면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대목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17일 저녁부터 18일 오전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은 다 빼면 안 된다. 이러면 나는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예. 그러니까는 나는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다시 걸었답니다. 그동안 안 받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만둔다고요? 내가 관둘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러자 이철규 의원은 사무처 직원을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었느냐.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는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윤이 죄인이냐. 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철규 의원 반발에 친윤계 의원들이 동조한다는 거예요.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대통령도 엄청 화나 있다. 호남 배려하자고 했는데 생뚱맞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고 또 다른 친윤계 의원 호남 당직자 배려해달라고 했더니 이철규 의원의 사천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종성 공천관리위원 기자들하고 만나서 당선권이 20번까지 봤을 때 그중에 우리 당이나 정부를 위해 당적을 갖고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당을 위해 고생한 분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친윤계의 이런 반발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근거로 한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윤 대통령은 공천에 간섭을 안 했는데 호남 당직자 배제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당정화합으로 가려면 그런 걸림돌을 한동훈 위원장이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겨레 기사 어떻게 끝나냐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은 수습되는 모양새지만 당 안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왜 끝이 아니에요? 선대위 관계자가 이번 갈등은 신주류인 한동훈계와 기존 주류의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고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한동훈 위원장은 당권을 더 세게 쥐고 가려고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는 3년도 더 남았다. 이 갈등은 언제든지 또 불거져 나올 것이다. 외국으로 안 갈 수도 있겠네.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가야죠. 그러니까 가야지. 이 갈등이 3년도 더 남았다는 얘기와 끝내 이길 수도 있잖아.
3년도 더 남았다는 얘기와 네. 이 갈등이 더 간다는 얘기는 근데 총선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끝나고도 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더 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더 세요? 대통령이 훨씬 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예. 3년 임기가 3년이 남았다고 하면. 아니 뭘 말만 나오면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어떻게 해? 막 이러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죠. 느낌이 그냥 그래도 데리고 있었던 사람. 아무 필요 없고 예. 실제로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고발 사주 사건도 이렇게 그렇죠. 점선으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어제도 사실 전해드린 내용이 겹치긴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도 있어요. 예. 그건 뭐 김성환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시나요? 아니면 네네.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예. 어찌됐든 중앙일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일보 일면에 용산 이황 불러놨지만 예.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 예. 그리고 3명 기사요. 예. 그리고 이철규, 한동훈, 이재명과 뭐가 다르냐? 친년 격앙돼 있다. 당내 친년 건널 수 없는 저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와. 친년 친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저렇게 심각한가 보죠. 저게. 예. 예. 그게 이제 네. 이 기사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왜 재밌다고 했냐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실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인데 18일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되기 10여 분 전에야 명단을 받아본 윤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예. 한 20년 된 사이고 그렇죠. 같이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러면 정말. 예. 예.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은 왜 술을 안 마시고 그래?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상 그치.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데 대해 친윤계는 예.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느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주 전 위원장은 후보 명단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자진 사퇴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교감한 결정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명단을 본 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취지로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너무 믿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한동훈에 대한 배신감이네. 그렇지. 예. 대통령실은 비례대표 공천 불개입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는데 한 위원장은 원칙을 어겼다고 해석되는 주장이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이 사람들의 원칙은 도대체 뭐야? 예,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예. 아까 그것 때문에 예.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이 관계자 말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마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예. 총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외국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사람, 이철규 의원이 요구했다는 사람이 주기환 전 수사관, 광주시당 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예. 김영민 당 디지털 전략 정당위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런 이제 호남 출신 인사하고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이익선 전 기상캐스터까지 포함돼 있다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이철규 라인이 누가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여사도 의심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대통령도 의심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추측할 수 없어서 그렇죠.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러 가지 그림자가 보입니다. 분명한 거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과 김영민 디지털 그 위원장이라는 분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를 하는 분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그래요? 민영삼이라는 사람이. 민영삼과 김 위원장. 되겠다. 그다음에 누구요? 김영민이라는 분이 개그맨 출신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그 친구 KBS에서 그 난리 났었을 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인재 영입됐던 그 극우 유튜버. 네, 논란이 있던. 있어요. 그분들은 유튜브를 했고, 국악방송 백현주 사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했고,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 사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대요, 이 사람들을.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렇게 시스템 공천 좋아하실 건데 대통령이
시스템 공천을 할 거면 정확하게 딱딱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원래 딱딱 좋아하시잖아요. 시스템에 맞춰서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시스템이 근데- 뭐야? 자기 맘이야? 근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명단 있잖아요. 예, 민영삼, 김영민, 백현주, 뭐 예. 이익선 예. 요 명단 추천을 했다라고 예. 보도를 하면서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주변에 격앙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대통령의 공천이다. 시스템과 한동훈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네. 지금.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단을 보면서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네. 또 던졌다는 거죠 또. 하여튼 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막전 마크고요. 예.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요, 뭐요? 그랬더니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게 나와서 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 당내에선 이철규 의원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자기 사람 안 치려고 한 건 독인 객인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래 그런 것 같아요. 한 친윤계 의원은 예. 한동훈 위원장도 청와대 근무 당시 인연이 있던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를 국민추천제를 거쳐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런 것만 다 모아봐도 대단한 얘기가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본인들끼리 뭐 치고받고 안 해서 그냥 난리를 하는구만. 예. 이게 자, 막 예. 공개적으로 의자 예. 들고 막 때리지만 않다 뿐이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다. 예. 우리 대파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갔으면 대파 좋겠어요. 이야기 한 지금 삼- 이것 때문에 삼- 차는 삼- 하여튼 좀 삼- 빨리 넘어가려고 했던 예. 건데 대파가 왜요? 처음에 뭐 대파가 대파 무슨 얘기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왜? 대파로 때려버릴까. 하여튼 한국일보 사면 보여드릴게요. 예. 한국일보 사면 이 대파한다는 5,000원 윤정부 국민삼 무관심 비판 네,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대파 대파 한단- 들고 진짜 때리려고 그러네. 대파 한 단, 대파 한 단 들고 대파 한 그렇게 단은 했다는 얘기인데 5,000원이다. 예. 동아일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예. 그 칼럼 코너가 있어요. 거기 김재영 논설위원이 예.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저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맞아요. 예.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사흘 전이죠. 예. 윤 대통령이 서초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가서 대파 한 단 가격 보고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 농협 유통 대표가 지난해 생산량 부족으로 대파가 1,7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875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듣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예. 이런 대파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근데 1,000원 정도인 소포장 손질 대파하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지금 한 단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한 단. 한 단 이렇게 한 묶음 지금 한 단. 있잖아요. 단. 1,000원짜리 파가 있긴 있어요. 뭐냐? 잘라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리고 김민하 평가가 주로 네. 이용하는 저 같은 네. 1인 가구를 위해서 네. 몇 개 들어있는 요 알아. 네. 700g에 3,250원 같은 날에 제가 한 살림에서 3,250원에 샀는데 700g에 3,250원이었고 한 단 정도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아니, 단의 기준 1kg입니다. 근데 근데 저 마트 저도 이제 가잖아요. 네. 가족이 있으니까. 예. 5원짜리 단위 가격표 봤어요? 그것도 이상해. 그렇죠. 5원짜리 가격 봤어요? 그냥 하나로 그 마트 양재점에서 전날 대통령을 위해서 좀 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왜 그런지가 이 예. 칼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영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 권장 판매 가격이 4,250원이다. 이라 그래요. 예. 납품 단가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게 2,000원. 예. 농협 자체 할인이 1,000원. 와. 정부 할인이 30%가 들어가 30% 쿠폰이 들어가서 375원을 반영하니까 875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 때만 딱 저 기간에만.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파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2020년 도매 가격이 1,000원을 밑돌자 농민들도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대파밭을 갈아엎은 적도 있는데 그렇지. 맞아요. 근데 1,000원을 밑돈다고 대파밭을 갈아엎었는데 875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또 대통령은 합리적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건 대통령이 방문한 18일부터 1인당 5단씩 하루에 1,000단을 한정 판매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이달 11일부터 13일 사이에는 농식품부 지원 20% 할인 행사를 하면서 2,760원에 팔았대요. 그런데 14일부터는 1,250원으로 가격을 낮추더니 대통령 방문 당일에는 정부 할인 30%를 또 반영해서 875원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20일까지 네. 18일부터 20일까지 4월 동안만 할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 방문 특가 논란이 커지니까 쑥스러우니까 27일까지 예. 이 행사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알리바이 만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 지금 동아일보가 행설소를 쓴 거잖아요. 네. 사실 이 기사 어제 또 중앙일보가 맞아요. 기사로 썼어요. 있었어요. 대파 팔아서 하나로마트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중동이 잘라 봐도. 농협 이거 잘라버려야지 지금 예. 정말.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이라든가 사설도 썼습니다. 이 제목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가자 떨어진 대파값 물가 대책의 어설프 민낯 이런 제목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 예. 쉽게 얘기해서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데 생산비가 그보다 훨씬 비싼 현실을 모르고 대통령이 하는 말 아니냐. 아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스러워요. 중국스러워. 시진핑 가면 그 얘기도 여기에서 물가 안정 나오고 막 똑같아. 그 얘기도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에 마지막에 중국 애들 하는 거하고 경향신문 사설에 똑같다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런 내용. 경향신문 마지막에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똑같다니까, 일어났다는 점에서 하는 게. 875원 대파를 단순 루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공무원과 하나로마트 관계자부터 징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옆에서 농림부 장관은 또 그게 그 구색 맞추면서 맞장구 치고 있더만. 유지 불가능한 이러한 가격을 억지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순하천군들밖에 없어. 농축수산품 납품 단가 인하를 위해서 많이 예. 올랐으니까 2천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2,200만 가구에 가구당 10,000원도 안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격을 계속 낮추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지.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앞두고 이것도 쇼지 뭐.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모질라 가지고 대파 한 당 가격을 875원으로 내리려는 그 경향신문 사설 인용하자면 3월 27일까지 하지 농협직원 말고 잘라야 됩니다. 3월 27일까지 하지 말고 4월 10일까지 하지 그래. 그리고 물가 문제가 사실 네. 계속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도 비싸고 파도 사실 비싼 거잖아요. 네.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사실 저렇게 가가지고 네. 이 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875원이라는 것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현장을 모른다. 아. 현실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뭐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선거에 도움 안 된다는 얘기하면 화가 나시겠지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지금 저렇게 갖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보조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사실상. 예. 그런 점에서 아까 경향신문이 경질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징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마트는 뭐 그 징계 경질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지. 예.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이건 아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예, 여사님 시켜가지고 예. 요즘엔 뭐 예전에는 장보러 많이 갔다잖아요. 여사님. 예. 그 아땡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 그 마트에 가가지고 장 보고 음식도 손수하고 뭐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갈 기회가 없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예. 대파는 어디 보통 이제 사골 공국 이런 데 많이 쓰죠? 아니 우리가? 많은데 다 모든 쓰는 곳에 거죠. 들어가죠. 대파가? 그럼요. 쪽파 쓰지 않나? 요리를 안 아니 하시는 오히려 분들이 이제 아니군요. 오히려 쪽파의 사용처가 좀 더 쪽파가 오히려 제한적이고, 적지. 예. 저거요? 예, 아. 대파는 모든 것에 다 집어넣죠. 그렇구나. 예. 요리를 좀 하세요. 요리를 못합니다. 예. 여기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쇼는 완성이 됐습니까? 이종섭 귀국하고 황상무 사태에서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진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용산에서 황상무 사퇴 안 시키고 이종섭 귀국 안 시켰으면은 당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수도권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니 이거 좀 빨리 두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사퇴시켜라. 그랬는데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이러다는 진짜 정말 큰일 난다. 예. 대통령실 대통령 이거 빨리 정리해라 라고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대통령실과 당의 분란과 갈등과 대립으로 총선 치르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약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등이 관저로 쳐들어가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고 막 물가 이거 잘 하셔야 되고 이거 두 사람 정리해야 된다라고 시국 수습책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습이 됩니까?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가 와서 국내에만 있으면 수습이 될까요? 잠깐! 지금 최경영 앵커님의 저 질문은 수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 들려요. 수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저 핵심 이슈는 이종섭 저 대사가 대통령실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 전화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지금 안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지금 한 2주, 3주 동안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 야권이랄지 시민단체랄지 뭐 언론이랄지 이런 쪽에서 가만히 뭐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진실은 안 밝혀줘도 돼요.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일종의 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그 관련해서 누가 전화를 했냐. 그리고 전화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실에 누구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종섭 황상무 효과는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한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뒷북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돌아와서 봉합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진짜 민심과 어긋난 얘기예요. 아니 민심이 바랬던 건 뭐냐면 저 따위 얘기하는 수석을 갖다 내버려둬 대통령이 그럼 빨리 쳤어야 되는 거죠. 정리 못했죠. 이종섭은 본인이 보낸 거잖아요. 호주로 계속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들이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마지못해 아침 6시 49분에 사의를 갖다가 수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의를 수용해도 뭐라고 그러고 안 해도 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침 6시 49분에 수용했다는 건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용해야지. 밤새도록 고민 고독한 결단을 두 문장이야? 사의를 수용합니다. 저한테 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야 받아라 그냥 이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오면 그냥 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못해 받은 거죠. 누가 봐도.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야 받아.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핵심 이철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한동훈 당 바로 그냥 까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철규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들이받겠습니까? 대통령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달라니까 해주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왜 한동훈은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대통령의 경로의 의중이 이철규를 통해서 등장한 건데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보니까 비례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처럼 사천을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종섭에서 갑자기 한동훈으로 넘어가시죠. 이 효과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쪽에 서울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잘했어. 대통령 대단한데라고 얘기를 절대 못 듣는다고 이거 끝났다니까요. 아니 나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경로의 포인트가 뭐야?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시민사회 수석 임명했지. 그 다음에 이종섭 대사 누가 임명해서 본인이 임명했잖아. 본인이 임명했는데 시민사회랄지 이쪽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왜 화를 내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토요일 날 관저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이 들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것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협박을 한다고 다 나가! 협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할 수 있는. 중앙일보 보도가 참 중앙일보가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몰려와서 그렇죠. 그 표현 썼어요? 때로 몰려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때로 3명이 갔다는 거잖아요. 거기 그렇게 때로 간 게 아니라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다음에 홍보수석이 가서 사태가 문제가 그분들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혼자 안 갔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원칙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잖아요.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원칙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이 뭐야?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인사권 침해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한다. 왜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잘못했다. 이제 이해했어. 아니요, 그 원칙도 있습니다만 그다음 먼저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자. 했잖아요. 아까 잘못한 것이 정확히 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지 말지 얘기를 해야 돼서 내가 시간을 갖고 좀 보자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문제제기야. 내가 시간 갖고 본다고 얘기했잖아. 왜 내가 얘기한 걸 못 알아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한테 되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각 사안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상무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임명한 자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게 할 거야. 니들이 뭔데 집단적으로 와서 당이 항명식으로 나한테 얘기해라고 얘기한 것 같고. 황상무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발언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적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최경화 앵커님의 이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시민사회 수석으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심하다. 아니,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면은 제가 좀 모자랐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비판하면 회칼로 찌르는 이거 이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각 사안에 대한 본질은 결국은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스탠스가 급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직권남용 아닌가? 그 직권남용은 대통령실 또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게 본질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가만히 있거나 형식적으로 공수처에 가서 무슨 조사를 받거나 이걸로서 떼워지냐 이거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계속 그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게 떼워지냐.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저번에 4시간 수사받은 것 때문에 욕도 먹었잖아요. 4시간 수사라고 하는 게 수사 잠깐 받고 잠깐 쉬었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이렇게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사는 제가 볼 때는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이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증거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발언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케이스인데 그렇게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놓고 왜 수사 안 해?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가 검토를 아직 못했다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런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아래로부터 예를 들어 결제 라인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증거물품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서 맞춰본 다음에 문제가 있어야 당신을 불러가지고 뭐를 묻든지 할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똑같이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했던 것처럼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너 올라와 서울로 와서 너 바로 가서 예를 들면 수사 받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중앙일보 평가는 원칙론이 그런 것 같아요. 여론 압박이나 정치권이 공세에 떠밀리듯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원칙론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국민은 항상 옳다면서요. 중앙일보 평가예요. 중앙일보가 이렇게 원칙론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여서 나는 떠밀려서 안 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가 중앙일보가. 근데 이제 공수처장 그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김성기 부장검사를 앉힐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라인으로 이분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수사사부 이종섭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사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김성규가 들어가서 또 수사가 미온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지적받을 것 같단 말이지. 정확한 지적이시죠.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앉히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또 검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것들 수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필요 없는 조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시스템으로 갖춰졌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옆에서 보기만 해야 돼. 네. 말을 하면 안 돼.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뭔가 감추려고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그러한 수사 라인도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한다. 이거는 뭐겠어요? 감추고 싶어 하는 거. 드러나면 안 되는 거. 대통령실이 당장 불러가지고 수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입이야. 위법이에요. 네. 말하면 좀 의견 제시잖아요, 그게. 그렇지. 의견 제시 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법 스스로 갖다 위반하고 있죠. 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위법 사항이 쌓이게 되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법의 중대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위법은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 앞에서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인데 진짜 어떻게 안 수사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기를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그리고 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법을 모를 리가 없고 검사를 했던 분들이고 거기 안에 뭐 다 뭐 그런 출신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장 불러서 수사해라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 스스로가 굉장히 좀 급해 있다. 그렇죠. 네. 최 앵커님 말씀하신 급해 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하나 더는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화가 나 있다. 신호를 줬으면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이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과 화가 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대통령이면 내 맘대로 해야지. 왜 이거 지금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급하다고 보는 게 이게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 내용들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대통령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대통령이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종섭의 입이잖아요. 예. 근데 이종섭의 입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호조를 보냈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근데 니들은 내 마음을 몰라. 냅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니들은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 티 받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같이 죽자는 얘기야? 너 이 사실 몰라? 저는 이 정도의 급박함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 지금 선거 같은 경우 사전투표 같은 경우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떤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상황이고. 사퇴시키면 되죠. 뭐 네. 이렇게 이종섭 지키려다가 총선을 망치려고 하는지. 아니 근데 이종섭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을 지키는 거야.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면.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이니까 일단 그렇죠. 이종섭을 지켜가지고 입 다물게 하고 조사 그렇죠. 제대로 못 받게 해야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제 불똥이 안 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유 옳지 않아요. 국민들 바보도 아니고 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사퇴를 시킬 수도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퇴를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사람이면 호주로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 약한 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봤을 때 이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해서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영전을 지키거나 아니면 공천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 처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활용 정점이잖아요. 지지를 한 입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니 그리고 팩트가 나와버렸어. 그렇죠. 나왔죠. 팩트가 나와버렸어. 대통령실 이태원로에서 전화가 왔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가 공수처가 거기가 안보실인지 어딘지를 이미 확인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메모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해병대 거의 다 사령관의 나온 메모도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예. 그냥 제대로 조사받고 잘못된 일 있으면 네. 처벌받고 그게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대로 가버리면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데드덕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책임이거든. 결국은 대통령이 시켰다,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랬다라는 말까지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통치행위다. 재판장에서
통치행위다? 네. 통치행위는 통치행위라고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사단장을 지키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 지시를 하고 네. 본인의 의견 게재한 것은 네. 그 어떤 수사나 네. 법적인 처벌에 개입한 게 아니라 그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통청에 되겠지.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을 재판정으로 몰고 가시려고 아니, 지금.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는 뭐 직권남용인지 통치행위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답답한 게 2월달 네. 대통령실이 이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2월달까지는 여론이 좋은 상황이었고 어떤 네. 형태로든지 이종섭을 4월 총선 이전까지 사라지게 한 다음에 네. 우리가 적어도 일정한 필요 의석을 확보하고 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 특검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롭게 된 국회에서 어떤 형태 퉁퉁퉁퉁 치고 가고 공수처장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 그게 웃긴 게 그냥 한번 조사 받고 또 조사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아이 몸 좀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총선 때까지 조사 안 받으면 이종섭 씨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하니까 뭐가 있구나 하면서 막 다 달라들어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중대한 굉장한 위기 국면에 네. 왜 비례대표 가지고 싸워? 나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잘못하면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종섭 사건은 최수근 상명 사건은. 근데 이런 중차대한 위기 국면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해서 골몰해야 되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비례대표 가지고 막후에서 싸워. 이게 원고가 있잖아요. 네. 이 원고 안 보려면 다른 원고로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원고 있잖아. 원고 그대로 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네.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아, 이슈는 네, 덮는다. 이종섭 건이 저기 부각되면 안 되니까 일단 비례대표 이건 가지고 덮어라 이슈로. 그건가? 어느 정도는 좀 성공했는데 또 네. 들어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카메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네. 9시 20분이니까 네. 들어왔겠네요, 이제. 들어왔겠네. 그럼 이제 네. 스픽스도 나갔어요? 네? 현장에 나가서 아니, 현장 중계 모르겠어요. 네. 모든 언론사가 가가지고 현장 네. 중계하고 오토바이 딱 동원해가지고 그러네. 지금 이종섭이 어디로 갑니다 막 생중계할 거 아니에요. 줄줄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들어오게 한 것도 잘못된 건데 네. 비례대표와 관련한 갈등은 그런 면은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요. 네. 일단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명단이 그렇게 썩 좋은 명단은 아닌 것 같다는 좀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네,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철규 공관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나는 용산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 용산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안 들어준 거예요. 한동훈 잘못이에요. 이렇게 좀 고자질한 거고. 용산에 대한 외침. 네. 본인이 또 인재 영입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영입위원장이구나. 네. 아이 저기 좋은데 지금 지역구 아니면 여기 네. 비례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할게요. 아이 우리랑 들어오세요. 아, 본인 면도 안 선다.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변명하려고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본인 진짜 문제 제기하고 이제 본인 지역구로 가서 그럼? 선거운동 하는 거 이제 끝. 자기 아. 면피 내 잘못 아니에요.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이에요. 아, 책임 떠넘기기. 그렇게 봐야 돼요. 조금 좀 이해가 되네. 그렇죠? 아니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그렇게 돼. 따지면 이제 예를 네. 들면 모든 문제의 사단은 네. 이철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하려고 이런 사건이 네. 벌어졌다. 네. 아니 그 정도 상황이면 예를 들면 기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갑자기 거기다가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까지 왜 갔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네.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거죠. 워딩을 직접 쓰진 않았는데. 직접 얘기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약 세 가지예요. 당규 위반했다. 당규에 정한 대로 호남 같은 경우 15% 미만이니까 4명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뽑았어? 왜 안 뽑았는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매우 비공개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을 했어. 사천의 냄새가 나는데? 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였고 네. 마지막으로 아니 4명 제기했던 사람들 4명 주기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왜 공천을 안 했어?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메커니즘의 내용 자체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이 개입했다. 사천을 누가 한 거냐? 우리가 누굴 비판했냐? 이재명 당대표 비판한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한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오를 갖다가 덮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완탑이잖아요. 선거에서. 네.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철규 그렇게 국회의원 이렇게 세? 그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확정을 시키지? 그냥 네. 하나면 돼요. 당규 위반이야.
왜 당규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4명인데 2명밖에 안 됐잖아. 2명만 더 넣어. 그럼 나 아무 얘기 안 할게 하면 딱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어떤 사람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주기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 이 메커니즘, 대통령이 경로하면 과잉 충성하는 메커니즘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 항상 과한 방식으로 제기하는 이 메커니즘이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은 이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경로하는 대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는 맞아요? 네, 많이 화가 나셨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동훈 4월 총선 끝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 있어야 될 거다.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래요? 네. 피해 있어야죠. 승리하든 뭐 패배하든 피해 있는 게 낫겠다. 아, 그래요? 그런 이제 전망이 그 많이 정도로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화가 나 있다? 되게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아. 뭐 그러한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망감이 이제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불능이다라는 관측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했을까? 내 말대로 안 들어주니까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시켰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네? 뭐 지읒 씨, 기혁 씨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겠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성상 가장 자기랑 오랫동안 얘기했던 지읒 씨. 네, 지읒 씨. 이건 내가 100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아, 술친구 지읒 씨. 번번이 이제 이런 일이 그 지읒 씨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대통령께서 많이 신뢰하는 것 중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신뢰하신다는 말씀들이 들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 한 2명 정도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중을 얘기했겠죠. 아니 근데 그 유튜버들 그 명단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럴 일인가?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 사실은. 근데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람들은 유튜브 이거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라고 딱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러고 넘어가면 난 이런 측면에서는 한동훈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기 있게 지금 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정도 급이 뭐 비례대표 그것도 집권여당의 비례대표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이 안 좋다면서요.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했다면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 말에 의하면 절대 개입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개입했다는 거잖아. 이철규 의원 얘기에 의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본인 책임하에 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 나 거기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개입했다는 거고. 개입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 2명이 앞번호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했을 거니까. 근데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이미 비례 의원이었고 그 전에 또 다시 비례로 가 안정권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모르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이 지금 좀 견제를 하는 거는 맞습니까? 견제를 한 게 아니라 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니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당원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생각해보니까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대표는 당연히 우리 야구를 늘리는 것이 당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결과는 의석수로 보여주는 건데 그렇지. 의석수가 적게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지역구 공천에서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비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된 리더십과 관련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또 거기도 공천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비례도. 그렇죠.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밀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맨 처음에 유권자들이 분할 투표와 관련해서 이동이 있었을 당시에 조국 신당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이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요.
제가 볼 때. 네. 이때가 메시지와 캠페인을 할 때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조정해달라, 우리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정확히 얘기한 건데 해석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죠. 야 이거 밀리니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밀린 측면은 분명히 있죠.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던 측면이 있는데 와 지지율이 막 3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론조사상에 2016년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 20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리고 35인가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정당이 그래서 35, 20, 29도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국민의힘과 소위 조국혁신당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못 잡게 되면 지지율 자체를 갖다가 못 잡게 되게 되면 상황 자체가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 생각엔 결론적으로는 한 예를 들면 35, 25, 25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비례대표의 명단을 놓고 보면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화려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화려함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포함해서 이력의 화려함 있잖아요. 물론 인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라는 게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놓고 보면 여당과 제1야당의 비례대표는 뭐랄까요, 좀 소박한 느낌. 생각보다 소박한 느낌. 재미없는. 그렇죠. 약간 좀 소박한 느낌이고 여기는 굉장히 화려해. 관심이 확 가죠. 관심이 그게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어떤 관심은 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부정적이죠.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뭐 다 포함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더 뭐야? 왜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화려해? 저는 김종욱 교수님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 50%까지 제가 봤는데 이거는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을 불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민주당 지지층이 꼭 우리가 뭐 저기 투표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는 분들이기도 하고 성향이 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느니 차라리 그냥 조국혁신당 밀어줘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선명하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도 약간 좀 언사가 좀 높아지시던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아까 비례정당 제가 25% 정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높은 숫자.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26% 나왔거든요. 그때 2등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이 3등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 구도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뭐예요? 비례정당에서 두 당의 합한 수가 50이 넘냐 안 냐가 되게 중요해요.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압도적인 예를 들면 정권 심판 여론 자체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46석 중에서 한 3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뭐 15석 정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30석 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녹색 정의당까지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도 마찬가지고 비례도 마찬가지고 압도적으로 분할 투표 형태가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거였었고 비례에서는 따지고 보면 민주당을 심판한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6년엔. 지금은 그냥 예를 들면 양 두 가지 모두가 다 저희 현 정권을 심판하는 구도로 간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나중에 수렴이 될 거예요. 본진이 강해야지 그래도. 조국혁신당도 중요하지만 본진, 숫자가 제일 많은 정당이 강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호남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하게 조정하는 국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적정하게 분할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저는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고 이 선거에 가장 최종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퀴즈.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최병천 소장 민주당원이죠.
민주당 쪽의 최병천 소장의 예측은 민주당이 한 140여 개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한 130대 후반을 가져가서 두 사이가 한 5, 6석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야권이 한 네. 165개, 범여권이 한 135개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범야권이 165개. 네. 비슷하네. 네. 범야권이면 그 이쪽에서 140여 개 가져가면 조국당, 그렇게 뭐 녹색정의당 그렇죠, 다 그렇죠. 합쳐서 한 165개 정도는 네.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오늘 수도권을 같은 그렇게 경우는- 하면 한 170%를 얻어야 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네. 이 정도 나와도 수도권 70% 얻어야 돼. 왜냐하면 한 네. 일주일 사이에 네. 동작 을 같은 경우에 음. 나경원 의원이 한 10% 이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또 박빙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부산 연제 같은 경우에 예. 국민의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막 지금 요동치고 국민의힘에 있구나.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종섭이랑 황상무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으니까 다음 네. 주 여론조사를 보긴 봐야 하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음. 범야권이 165개 이상도 가져갈 수 있다. 180개 정도도 가져갈 수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 놀라운 게 연재예요, 진짜로. 네. 여론조사. 연재는 진보당으로 단일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겨요. 꽤 제가 볼 땐 격차가 있어요. 10% 정도. 예. 10% 그럼 이건 정도. 뭐냐면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윤 대통령 심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권자 흐름이. 분당 갑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네. 분당 갑 같은 경우도 안철수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광재가 긴급하게 투입된 거잖아. 근데 거의 박빙으로 나오더라고. 정권 심판론이 네. 더 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죠. 최근 한 2주 사이에. 그 종로도 그렇고 종로도 곽상원이 사실은 거의 정치 신인급인데 최재형과 비교했을 때 곽상원이 또 높게 근데 나오고. 종로는 꾸준히 앞섰어요. 어. 여론조사상 곽상원 후보가 제가 볼 때 바닥을 잘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꾸준히 그 종로는 높았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거든요. 170대 130 정도로 봤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는요. 지금 생각은 이거 잘하면 180대 120 정도 가겠다. 교만해졌어. 아니, 교만해졌어. 진짜. 그러니까 교만해. 교만해. 민주당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뭐가 교만해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슨 얘기하느냐? 야 어떻게 10%가 확 하고 올라가고 뒤집어지느냐? 네.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가 야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김학용 의원 지역구도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 10% 이상. 예,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불이 붙은 상황이면 이걸 갖다가 통제하거나 다른 프레임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과 용산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나 똑같은데 안 나갈 거라고 하다가 안 되겠는데? 그렇지. 야, 이거 이번에 응징해야겠는데? 그럼 그 층이 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대책 없는 거예요. 수도권은. 게다가 지금 저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유리했잖아요. 맞아요. 그 여론이 굉장히 유리했는데 지금 정치학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강력한 이익 집단이 늘 다수의 모래알을 이겨. 맞네요. 늘 다수의 모래알을 이겨요. 근데 14만 의사들이 총 걸기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 14만 의사가 문제가 있는, 14만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가족들이 다 있거든. 그러면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당장 무슨 이 정책은 다 찬성을 해. 의대정원 찬성을 해. 근데 그게 투표로 이어지는가? 근데 이거는 몰표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소수의 이익권 집단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하고 다수의 그 모래알들이 흩어지는 거하고는 꼭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그게 결과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보수가 4분의 1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중에 보수 이런 팀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면 맞아요. 결론적으로 투표 안 해. 투표하면 뭐예요, 저기 희망도 없는데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렇지. 그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사들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 집단이거든. 예, 국민의힘 지지를 해왔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계속 전망했던 게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이제 먼저 푼 거고 그렇지.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고 의대 정원 문제가 지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이거 컨트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거는 선거에서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한 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네. 예. 그러니까 상식의 정치를 해야 돼요. 예. 모르실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민주당 영기 빈제 24호 예, 김남희 변호사와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유명 대형 로펌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총선 영입 인재로 매 선택마다 과감함이 느껴지는 정치 신인, 예, 경기 광명을 후보로 뛰고 있는 민주당 영입 인재 24호 예, 김남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영입 인재 24호 예,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네, 제가 한 20년 동안 변호사로 시민단체 활동가로 그랬죠. 복지 분야, 교육 예.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입 인재가 된 계기는 아무래도 작년에 민주당 혁신위를 하면서 예.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예. 어느 정도 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예. 활동을 하면서 예. 민주당과 인연을 맺게 됐고 예. 그 과정에서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를 받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남희 변호사님을 그 전에 이제 전화 통화로 네. 제가 한참 기자할 때 네. 만날 때는 그 참여연대 네네, 맞습니다. 예, 참여연대 변호사로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대형 로펌에 계셨더만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대형 로펌에 있다가 네. 참여연대는 원래 그 돈을 잘 안 주잖아요. 네, 월급이 예. 한 반의 반으로 깎였죠. 예,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네네. 뭐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제가 네. 로펌 변호사로 6년 넘게 6년. 네, 6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걸 몰랐었어, 저는 그 전에. 네. 예.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네. 한국에서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이면 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법대를 가고 네. 사법고시를 붙고 대형 로펌에 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예. 위한 이런 변호 활동을 했는데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면서 좀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내가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좀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예.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못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하다가 예.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공익활동 해왔던 친구에게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무엇을 하면 좋냐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번 맞아, 해봐라라고 예. 제안을 해서 제가 친구 덕인지 친구 때문인지 예.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하셨던 거죠?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요. 예. 제가 2011년에 입사해서요. 예. 2019년까지 일했으니까 8년 정도. 8년 정도. 네, 예. 그래서 일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하신 거는 왜 선택하신 겁니까? 제가 사실 작년에 민주당 혁신이 하기 전까지는 당적이 없었어요. 그렇겠죠. 네. 예.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운 느낌을 가지진 않았는데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참 많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좀 놀랐던 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한국 사회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네 아. 그 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아 제가 이 당과 함께라면 제가 지향했던 그런 사회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당을 했고요. 지금 혁신위원으로도 계셨고 네. 지금 저 영입인재로 와서 네. 지금 광명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예. 이렇게 쭉 진짜 정치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밖에서 봤던 민주당하고 안에서 봤던 민주당하고 뭐 좀 아유 이런 거는 좀 그렇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낫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음. 너무 아직 짧은 기간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예. 하나는 이제 그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 예. 당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예. 거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예. 당원입니다 하면서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아, 그래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당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원이 생각보다 많다. 네네 많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당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지역에 넓게 퍼져 있고 많은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는 당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정당이구나. 네네. 네. 네네. 그것은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사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엄청 챙겨주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예. 네, 약간 뭐랄까 각자 도생이 각자 도생이 약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네. 경쟁적이고. 아직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예. 제가 이제 경선을 거치면서 예. 네 그런 건 있었고요. 아 물론 이제 제 경선 과정에서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기존 후보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국회의원이 되시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네.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예. 아무래도 복지와 사회복지. 교육 분야인데요. 제가 복지 분야 전문가로 10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사회적 약자들이 좀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관련 대안 입법들을 만들어 왔고요. 예. 그런 것들을 국회에 가게 되면 직접 실현하고 싶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 네.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리고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보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좀 덜 경쟁적이 되는 그런 정책 대안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국회에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 네. 두텁게 네, 그 저소득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뭐 특히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네, 네. 예. 결국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부자 감세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난 세수 평가를 냈어요. 예. 그래서 사상 최대의 세수 평가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 지역에 지급해야 할 지방 교부금이나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청 교부금 등을 제대로 지급을 안 했고요. 세수가 부족해서. 네네, 세수가 예. 부족해서 원래 교육청과 지자체에 줘야 될 돈을 안 줬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 하면 원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복지 그 단체나 아니면은 복지 인력들이 축소되고 그 꼭 받아야 할 그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로는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돈을 안 주면 복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예산 문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네. 징벌적 과세다. 네네. 아니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공시지가라는 건 사실 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래 가격에 맞춰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OECD들 다 그렇게 하죠. 네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렇죠. 그런 사실 대통령의 법을 부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혜택을 네. 받는 계층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네. 저도 종부세 못 내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예. 네, 결국은 소수를 위한 감세에 불과하죠. 근데 현 정부는 소수를 위한 감세를 하면서 말로만 복지나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안 되고 있다.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국회에 가서 좀 그걸 견제하고 싸우겠다. 네네. 그리고 예. 필요한 법들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법들을 만들겠다.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란 책도 내셨는데 아 근데 그건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요? 그 10년 네. 전이면 네네. 참여연대 입사했을 때 입사했을 네, 때군요. 그 무렵에 참여연대 입사하고 1년 뒤에 쓴 책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개인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네. 유명 대형 로펌에서 지금 참여연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1년 후에 부제가 이거예요. 직접 목격한 사법부 커넥션.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서 목격한 사법부 커넥션이네.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 네네. 예. 그 어떻게 일하던가요? 아, 제가 사법연수원과 예. 대형 로펌을 거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에 가까운 그런 그쵸, 그쵸. 환경에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 김현장은 아니죠. 네네. 예. 태평양. 태평양이었죠. 예. 맞아요. 네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사실을 붙어가지고 예. 사실 약간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시보를 할 때 검사님이 시보들을 데리고 호텔에 가서 호텔 룸사롱 같은 데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결제를 해주고 몇 년 전이죠? 네, 그게 지금 20년 됐죠? 20년 됐죠. 아, 네네. 네.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년 됐는데 2000년대 초반만 네. 해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저에게는 정말 그게 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 네, 법조계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네.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또 결제를 해줘요? 그렇죠. 네, 네. 검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검사님은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몇백만 원은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겠죠. 네.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네. 사법부에서 그 법조인을 양성해가는 과정부터 사법연수원부터 그리고 대형 로펌, 뭐 법원, 검찰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득권과 연결을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다음에 계속 동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동화가 거는. 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기득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네. 근데 그 책이 사실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네. 또는 국민의힘에 네.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생활에 네. 동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검사님들이 정말 왕처럼 지내는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 아무래도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겐 그게 너무 당연하고 기득권과 한 몸이고 또 왕처럼 대우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하던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인데 늘 왕으로 지내왔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말로 왕처럼 지낸다라는 네. 거지. 네.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부정부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년 전하고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조금 달라졌을 수도 네네.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결제해 주는 사람이 약간 좀 변했다거나. 네. 근데 결제해 주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네네. 결제해 주는 사람이 뭐 사업가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믿을 만한 예. 믿을 만한 법조계 쪽에서 이제 또 예, 법카로 또 해준다는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저도. 네. 예. 그런 생활을 거쳤던 분들이 또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위선적이다, 이분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단호하게 딱 끊고 네. 나 대형 로펌 아니야. 나 네. 시민단체에서 일할래.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네. 그게 다 계획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형 로펌 있다가 네. 시민단체 뭐 한 네. 8, 9년 있다가 네, 네. 나는 더불어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될래.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네. 어떤 정책들이 있을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바꾸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있을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네, 저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음. 특히 이제 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후를 불안해해요. 그렇죠. 네,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뭐 그 경제적 문제든 네. 아니면 돌봄의 문제든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과도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노후도 있지만 자기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근데 모든 국가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라면 사람들이 좀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돌봄 문제라든지 그리고 복지제도, 뭐 연금제도라든지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지금 한국 사회가 조금 굉장히 이제 발전된 사회인데 그 발전된 사회에 비해서는 이런 복지 영역이 충분히 그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 개선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게 중하위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후 불안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중상층까지도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네. 것들이에요. 노인 돌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지만 그 분들이 집에 계실 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장기 요양 그 서비스 시간이 4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면 하루에 4시간만 와서 도와준다고 삶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부담을 지지 못하겠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제도들을 좀 개선을 해서 너무 비싸 근데. 좀 네. 비싼 데는 또 너무 비싸고. 네,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집에서 좀 주변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어. 집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싶어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KBS 다닐 때 KBS 네. 후배들이 네, 그 노후 불안에 관해서 이게 만약에 퇴직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테크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해준 말이 네, KBS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네, 노후의 불안을 느끼는 사회면 그 사회는 이미 끝난 사회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망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망했다. 네, 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공기업에 다니면서 네, 노후 불안을 신경을 쓴다면 네, 이게 언제든지 계층이 자기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한국이 연금제도의 도입이 너무 늦어서 그렇죠. 네, 국민연금이 한국 사회에서 안착되기 시작한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노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예. 저는 국민연금 그리고 뭐 퇴직연금, 예. 기초연금 이런 3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또 국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관련돼서 많이 활동을 해왔고요. 예. 국회에 가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 돈을 쓰는 문제로만 이제 보수 신문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해드리면 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네, 점증해 있는 사회는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맞습니다. 소비가 맞습니다. 위축이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미래에 대한 신뢰,
네. 미래에 그래도 나는 먹고 살만할 거야. 그렇죠. 네, 괜찮을 네. 거야. 네, 내 네. 노후는 괜찮을 거야. 네, 네. 국가가 책임져 줄 거야. 네, 네. 그래야 돈을 써요. 그럼요. 네. 예.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예.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네. 보험회사와 보수 신문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네. 수십 년 동안 해와가지고 그렇죠. 국민연금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예. 얘기 나오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네. 그 불안해하니까 계속 과잉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과잉 저축을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소비가 과도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죠. 네. 그렇게 되는 노후가 거죠. 불안하니까. 예. 네, 네. 그러면서 경기 악순환으로 가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들을 하나하나씩 설득해 나가는 작업들. 네, 네. 그게 이런 정치의 것들-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명을은 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네, 선거 운동하면서요. 네. 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영역이 아무래도 복지 쪽 영역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 돌봄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대가 좀 비슷하세요.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명을이? 그 광명을이 네. 그냥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는데 또 이제 그 새로 개발된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보육 쪽 관련된 대응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열심히 들어드리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교육열이 높은 곳이고 네, 네, 지역 그렇습니다. 현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역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교통 체증도 좀 심하고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좀 그 철도라든지 그 지하철이 빨리 개통되기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주차란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차들도 많고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인 것 같고요. 예. 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그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문화나 체육시설도 좀 늘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있어서요. 제가 잘 꼼꼼히 검토해서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상대당 국민의힘 후보도 재개발 재건축 네. 부동산 이른바 선거를 네. 하려고 할 텐데 네, 네. 대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광명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확정이 돼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무분별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다 쫓겨난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교통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도시의 발달을 더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있는 계획하에서의 좋은 교통과 교육 문제 해결을 먼저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하면 돈이 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제가 사실 광명을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많은 그 응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항상 열심히 일 잘하는 김남희로 살아왔고 광명을 제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후보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8시 30분 라이브로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